안녕하세요. 기능학 플러스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그 세손병원 가정학과 전문의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비욘디라는 의학 채널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 기능학 플러스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에 오셔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병원의 이제 회의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기능학 플러스에선 처음이니까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학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을 해서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 통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올해 2월까지 서울대병원 가정학과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통합암 치료하고 있는 송파구에 있는 세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기능의학 관련해서 그 진료를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영양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욘디 방송에서 이제 저랑 저희 부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도 응급의학과 의사고 그리고 뭐 간 쪽 관련해서 간경화 쪽 질환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동안에도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남편도 지금도 도시락을 제가 싸서 이제 싸주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지금은 제가 순수하게 저의 그냥 정말 재미로 저의 개인 유튜브로는 이제 요리도 하고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요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참 아팠을 때는 이제 복수도 차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거의 무염식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염식 하고 있어서요. 뭐 샐러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제 블로그에 정말 심심풀이로 영상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비욘디라는 이제 그 의학 채널에서 활동을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레지던트 시절부터 활동을 했고 이제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커뮤니티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쪽 이제 저희 남편이나 이런 남편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주로 간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 많이 다소 진행을 했고 최근에도 뭐 간암 환자 식단 관련해서 이제 영상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이제 저를 주로 제일 많이 보신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의사 수능 영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그건 벌써 200만 뷰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그때 이제 1등을 했던 6개인가 맞아서 1등을 했던 그 가정학과 의사가 맞습니다. 저고 당시에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였고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세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욘디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기능학 플러스에서 이제 방송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욘디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겹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유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다르게 제가 봤더니 기능학 플러스와 약간 느낌이 비욘디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카페나 이제 기능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딥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환별 맞춤 영양제 복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일단은 오늘은 첫 회니까 간단히 만성질환 관련해서 하고요. 암 종류별로는 사실은 암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위암까지도 한번 다뤄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환별 맞춤 영양제로 먼저 이제 만성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련해서 이제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제가 조금 더 이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암 종류별로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영양제 같은 것들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이제
그 제 비욘디나 이런 데 댓글이라든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항상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기본 영양제는 이제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본 영양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요. 기본 영양제라는 건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그리고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 모든 사람들이 먹어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바로 기본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나 뭐 연령에 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간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암에 걸리셨던 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쪽 질환이 있다.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크게 별로 구애받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기본 영양제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비타민 일반적인 것들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D 2000IU가 보통 포함이 안 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비타민 D 2000IU 좀 포함하시고 미네랄 소량 포함되어 있는 거 제품 드시면 되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산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죠. 이 세 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질환이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고혈압 혹은 암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영양제를 조금 더 챙겨 먹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기본 영양제도 그 중에서도 나는 더 꼭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당뇨랑 고지혈증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당뇨랑 고지혈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혈증이죠.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개인 블로그에서도 제가 이제 오메가3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이 있고요. 또 제가 개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이게 사실 제가 크릴 오일이랑 오메가3 어떤 것이 더 좋냐 해서 레지던트 시절에 사실 이거 집에서 진짜 그냥 제가 그냥 제 핸드폰 갖다 놓고 찍은 건데 의외로 막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뇨나 고지혈증은 이제 오메가3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저희가 NEJ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이 있어요. 저희가 의학 저널 중에서 NEJM, 란셋이라든지 뭐 자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의학 저널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 라는 심혈관계 질환이죠.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그 오메가3, 근데 고순도 고농도 오메가3를 아이코사펜트에틸이라는 고순도 고농도 그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이런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의 그 발생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심근경색, 뇌경색, CVD 아웃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뇌혈관계 질환의 질병의 어떤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연구를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일반인 분들은 잘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g 이게 아이코사펜트에틸이라는 EPA예요. 우리가 오메가3에 DHA가 있고 EPA가 있고 이러잖아요. EPA의 한 종류인데 EPA를 고순도, 고농도로 한 것을 아이코사펜트에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루에 2g씩 2번 그러니까 총 4g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한테서 먹였냐면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혈증에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그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은 타겟팅을 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인데요. 그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은 높은 사람에서 이 아이코사 펜트에틸 그 오메가3를 하루에 4g을 먹었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심혈관계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의 그 발생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당뇨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바세파라는 아이코사 펜트에틸은 바세파라는 약을 가지고 했어요. 이게 약품명이 바세파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일랜드 회사고 사실은 이 연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아일랜드 회사여서 못 샀고 뭐 이게 이 바세파라는 이 아이코사 펜트에틸을 가지고 특정 고순도 고농도 EPA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였고 이게 굉장히 연구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그 ADA 미국 당뇨협회거든요. 이 미국 당뇨협회에서 그 치료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식으로 얘네가 개정안의 진료 지침에다가 그 당뇨 환자의 진료 지침, 미국 당뇨협회의 그 당뇨 환자 진료 지침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보면은 아이코사 펜트에틸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먹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3 고순도 공농도 그 오메가3인 아이코사 펜트에틸을 먹였을 때 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고 A를 줬습니다. 이게 그 A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비던스 얼마나 얘를 그 근거가 탄탄한가에 대한 그 평가인데요. 이 미국 당뇨협회에서 그렇게 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두스인 연구 그 NEJ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에서 이것이 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당뇨협회에서 진료 지침에 넣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달기는 했어요. 이거는 이 오메가3, 그러니까 아이코사 펜트에틸 고농도 고순도의 EPA인 아이코사 펜트에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바세파라는 그 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른 거에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FDA에서는 이 그 바세파라는 그 제품을 지금 빠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패스트 트랙으로 그 검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무슨 약 같은 거를 FDA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처럼 조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바세파라는 약이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오메가3로. 그런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당뇨 환자에서 이제 스타틴 약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높은 사람한테는 이 약을 무조건 처방하게 하는 식으로 더 확대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오메가3에는 무조건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학 저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2019년도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시기들, 뭐 2018년도라든지 그 비슷한 시기들에도 사실은 오메가3를 뭐 당뇨 환자에서 먹었을 때 별 효과가 없더라. 뭐 심혈관계 질환,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 뇌경색을 줄이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캔서,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별로 예방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3대 그런 유명한 의학 저널 NEJM, 자마라든지 란셋이라든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또 자마에서도 메타 분석으로 시행한 거에서도 오메가3를 그 영양제를 먹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에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결과였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먼저 나온 결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럼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면 여기서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 같은 당뇨 환자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온 똑같은 NEJM 그 의학 저널에서 그렇게 나왔던
그런 그 연구입니다. 근데 그 연구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리두스인 연구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왔던 연구랑 뭐가 다른가 봤더니 얘는 하루에 1g짜리 캡슐, 그러니까 그 1g짜리 캡슐에는 840m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EPA는 460mg 정도였어요. 그거를 하루에 3번 정도 먹었거든요. 혹은 하루에 once daily니까 하루에 한 번 먹었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그 연구에서는 하루에 3번 먹은 연구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 1g 정도의, 그 중에서 EPA는 한 460, 500도 안 되는 정도에 들어가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도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을 적어 놨었는데요. 예전 2019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그래서 2018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NEJM에서 똑같이 했을 때는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이번에 리두스인 연구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그 차이가 뭐냐면 리두스인 연구에서는 굉장히 고순도, 고농도의 그 오메가3 EPA, 이 오메가3 중에서도 DHA를 제외한 EPA 성분을 하루에 2g씩 2번, 총 4g의 섭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양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요, 조금 충분량 복용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저희가 제품들은 대부분 1g짜리가 캡슐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이 복용하시는 것을 보면 보통은 1g짜리 정도고 그 1g 안에도 DHA랑 EPA가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EPA는 사실은 거의 하루에 500mg 이내로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당뇨 환자라든지 고지혈증 환자여서 나는 심혈관계 질환,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뭔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의 양을 조금 늘려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제 영구적으로 가장 검증된 거는 아이코사 펜테틸, 그 바스파라는 제품이 들어와서 그거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코사 펜테틸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는 기존의 오메가3를 조금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뇨나 고지혈증 관련해서 이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영양제는요. 특히 고지혈증에서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코큐텐이라고도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 코엔자임 Q10은 고지혈증 약, 아까 말씀드린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고지혈증, 제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고지혈증 검사를 할 때요, 주로 나가는 검사들이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우리가 막 검진 같은 거 기록지를 받으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LDL, 그거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나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TG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콜레스테롤 혈증에도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애가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에 가장 안 좋은 애예요. 걔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높아지고 그게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TG 같은 경우에는 식이랑 굉장히 관련성이 많아요. 식습관과 관련해서. 그리고 체중 같은 거랑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금 체중이 있으시고 살집이 있으시고 또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기름기 있는 거, 튀김, 지방기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중성지방이 좀 높게 나와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혈액 검사를 할 때 그 주에 먹은 것도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시기에. 그래서 그 주에 막 삼겹살 같이 조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는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이라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 페노파이브레이트라는 또 다른 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나왔던 오메가3 같은 걸로 저희가 조절을 해드려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바로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타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할 때 코엔자임 Q10을 드시라고 하냐면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세토아세틸코에이라는 어떤 우리 몸 안의 성분이 HMG 코에이랑 메발로닉 애시드를 거쳐서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Q10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이 바로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막는 그런 기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틴이라는 약이 그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막음으로써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도 하는데요. 반면에 코엔자임 Q10도 덜 만들어지겠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항산화 효과 이런 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전자전달계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세포들이 쓰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뭐 심장이라든지 뭔가 그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고지혈증 이 약 관리를 위해서 스타틴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스타틴이라는 약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제 부모님도 제가 항상 드시라고 해서 드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심근경색, 뇌경색, 그러니까 결국 중풍이죠. 중풍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는데 가장 베스트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평생 좋은 그 뇌졸중 그 중풍을 막는데 가장 베스트 영양제다 생각하시고 복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이제 약간의 안 좋은 점으로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막으니까 이때 같이 코엔자임 Q10을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타치온은 먹는 경구제로도 있고요. 요즘에는 먹는 경구제로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주사제로는 보통 아이유 주사, 배국 주사 뭐 이런 걸로 환자분들이 많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아이유 주사, 배국 주사가 이제 결국에는 얼굴이 이제 뽀얘져가지고 얼굴이 아이유처럼 뽀얘진다. 그리고 얼굴이 배국처럼 하얘진다. 이래서 아이유 주사, 배국 주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주사들의 그 메인 성분은 사실 글루타치온입니다. 이게 왜 글루타치온이 아이유 주사, 배국 주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됐냐면요. 사실 우리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조금 얼굴이 새까맣고 조금 낯빛이 안 좋죠. 그것이 이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에 관련돼서 항산화 그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간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항산화도 안 되고 간 해독이 안 되면서 이제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가볍게 주사를 맞으시고 또 혹은 저희 뭐 병원도 통합암 치료를 하는 병원이지만 이제 근처에 사무실이 많아요. 문종동이다 보니까 여기가 법조타운이어서 그래서 과음을 하시고 난 다음 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벼운 용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글루타치온입니다. 해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 간 해독과 관련해서 그리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고용량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뇨나 암 환자분들에서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게 페리페럴 뉴로패시 바로
그 말초신경병증 관련해서 좋은 치료제입니다. 이것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근거 연구가 많고요.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그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손발이 굉장히 저리고 또 뭔가 내 발 같지가 않고 내 손 내 발 같지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느낌이 이상 감각도 느껴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심한 그런 뭐 젤로다라든지 이런 항암제 중에서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굉장히 심한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났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막 손 발에 막 그 양말을 한 5겹씩 막 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도 그 바람에도 너무 통증이 심하다, 시리고 이런 것들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을 같이 드시게 된 경우에 이제 이게 예방제이기도 하고 치료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방제 치료제로서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이제 권장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암 종별로 또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도 이 글루타치온이 그 많이 사용되니까요. 치료외로.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말초신경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맨날 병원 가도 똑같은 약 준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한번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한번 복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조금 고용량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방법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고혈압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영상에도 예전에도 이제 고혈압 환자가 꼭 집에서 혈압을 재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집에 혈압계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였고, 이제 서울대병원 가정학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집에서 혈압을 잘 기록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드리는 그런 종이 약간 수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오세요 이러면은 잘 기록해 오시고 요즘에는 또 어플이 또 잘 나와 있어요. 혈압에 대해서 본인 혈압을 기록하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또 기록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제가 로컬 병원에 나오고 보니까 진짜 혈압약을 드시면서 집에 혈압계도 없으시고 집에서 혈압을 안 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밖에서 혈압을 재시고 나서 그냥 한두 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먹자. 이렇게 해서 혈압약을 먹고 그 약을 쭉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혈압약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의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고혈압은 사실은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를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병원에 그런 한번 이제 고혈압 환자, 나의 고혈압 환자가 되면 병원에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분들은 그냥 계속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계속 받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고혈압은 그렇게 해서는 약을 스타트해서도 안 되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 혈압 측정을 계속 지속하시면서 약을 증량하고 또 감량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약을 난 시작했으니까 그냥 계속 드시고 10년이 돼서 똑같은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고 어떤 때는 환자분이 살이 굉장히 빠져가지고 이제는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되는 상황인데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냥 이전 병원에서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 계시는데 이미 그분은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저혈압이 되신 상태인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아침에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저혈압이 있으니까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환자분이. 그리고 이분은 절대 고혈압이 아닌 것 같은 분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술을 꽤 드셨어서 술과 음주와 혈압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전날에 음주를 하고 다음날 혈압을 재면 분명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음주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는 음주를 안 하세요. 금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계속 혈압약을 중단하라는 말을 안 하고 또 그 집에서 혈압을 측정을 모니터링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계속 혈압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그 저혈압이 와서
아침에는 저혈압이 와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혈압약을 시작했다고 해서 나는 뭐 혈압약 시작했으니까 그냥 혈압약을 병원에서 먹으란 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혈압을 재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기기 상사 이런 데서 혈압계가 비싸지 않아요. 5만 원, 뭐 10만 원 이내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의외로 잘 찍힙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혈압이 재는 거는 굉장히 부정확해요. 일회성이고 또 이미 병원까지 오시는 동안에 이미 활동을 했죠. 신체 활동을 했죠. 그리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 뭐 아침에 뭐 커피도 한 잔 했고 밥도 먹었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쟀는데 막 혈압이 막 150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10년째, 20년째 혈압약을 드시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셔야 되는데요. 혈압계는 그렇게 가격에 따라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웬만한 혈압계도 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혈압계를 구비하시고요. 혈압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혈압을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바로 혈압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소변만 보고 나서 그가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그리고 소변이 또 방광에 차 있으면은 그러면 또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소변만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이제 눈 뜨자마자 그거를 아침에 규칙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혈압계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이제 하는 방법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요. 잘 안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발은 항상 바닥에 붙이셔야 되고요. 앉아서 그리고 이 팔이 이 심장과 같은 레벨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면 공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커피를 드신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랬다는 건 결국 신체 활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방광에 물이 차 있으면 또 혈압이 높게 나오니까 소변만 보시고 나서 아까 그림처럼 발은 땅에다 두시고 그리고 그 가슴 높이에 팔을 두시고 나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시고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신 다음에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시고 나면 그것들을 적어도 병원 오시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혈압량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오시기 전에 적어도 보름 이상은 적어 오셔야 돼요. 수첩이라든지 혹은 요즘에는 어플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 적어 오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여주시면 의사들이 봤을 때 또 집에서 재는 혈압은 약간 좀 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거든요. 135에서 85 미만으로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저희가 보고 그거를 보고 약을 증량을 하거나 약을 감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집에서 재오신 혈압이 너무 높다 이러면 약을 증량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겠죠. 그거는 약을 먹고 있어도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을 먹고 있어도 혈압은 조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그 혈관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뭐죠? 혈압이 높아서 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터져서 중풍이 이제 결국엔 두 가지죠. 중풍에는 뇌경색 막혀서 생기는 것과 터져서 생기는 것 뇌출혈. 그래서 뇌출혈이 오는 것을 막게 하거나 두 번째로는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무리가 가요. 심장도 그렇고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혈압을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저는 혈압약 먹고 있어요 이러시는데 막상 보면은 혈압이 하나도 안 조절되고 있어요. 그거는 혈압약을 안 드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혈압을 재셔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만약에 집에서 혈압이 높게 유지가 되면 상의하셔서 약을 변경을 하든지 증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집에서 잰 혈압을 보니까 너무 낮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35에 85 미만으로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혈압이 너무 낮게 유지가 되고 환자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러시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혈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감량을 한다든지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체중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중이나 식이습관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 고지혈증 중에서도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만 식이가 좀 관련이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큰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 그 고지혈증 그 치료받고 계신 분들 보면 다 날씬하고 괜찮으세요. 뭐 그리고 뭐 식습관이 굉장히 뭐 외국처럼 막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자고 하면 환자분들이 저 선생님 저 두세 달만 운동해보고 식습관 바꿔보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해볼 수는 있지만 아마 효과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LDL 콜레스테롤은 원래 그래요. LDL 콜레스테롤은 스타틴이라는 약물로 조절이 되는 거지 식습관이나 그런 체중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지만 반면에 고혈압은 굉장히 달라요. 고혈압은 체중이 1kg 빠질 때마다 1, 2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 예전에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셔서 갑자기 10kg가 빠졌어요. 그럼 그분은 원래는 그분이 뭐 145 정도로 유지가 수축기 혈압이 145 정도여서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10kg가 빠졌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1kg당 1 정도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145에서 한 135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 떨어졌어. 그러면 이분은 저혈압이 되셨는데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약 정리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도 굉장히 혈압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은 제가 선생님 술을 아침에 혈압을 잴 때마다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꼭 전날에 술을 드신 날은 체크를 또 따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술 먹은 날은 체크. 술 먹은 다음 날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술 먹은 다음 날에 체크된 경우에만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압약의 조절보다도 술을 끊으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음주와 굉장히 관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은 고지혈증이랑 달리 술이나 체중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항상 홈비피라고 하거든요. 저희 의사들은 집에서 재는 혈압을 제대로 재오시고 그거를 관련해서 항상 증량과 낮추는 것을 유지해야 돼요. 한 번 시작됐다고 해서 쭉 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시작했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처방전만 동네 병원에서 똑같은 처방전만 계속 10년째 리피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의사도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환자분한테 귀찮더라도 이제 말이 길어지더라도 그 집에 혈압계를 항상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적어 오세요. 그러면 제가 봐드리고 변경하고 감량하고 뭐 증량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식도암이신데 그분은 식도암에 걸리셔서 최근에 15kg 정도가 빠지셨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에 당뇨약,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식도암이시기 때문에 지금 미음도 사실은 드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스텐트 삽입을 예정을 지금 진료를 하고 예정을 하신 분이고 저희 병원에 통합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미음도 잘 못 넘기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알약을 몇 개를 드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약을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약을 봤더니 글쎄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뭐 이런 약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식사를 못 하시는데 지금 당뇨약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물론 그 약이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은 아니었지만 식사를 미음도 못 드신 한두 숟가락도 못 드시는 분이 당뇨약을 드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이 15kg 이상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다면 혈압도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당뇨약은 사실은 10년 이런 것들을 향후에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은 지금 당장에 지금 대학병원에서 그 아산병원에서
이제 그만 치료를 하자. 본인들한테서는 해드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오셔라 라고 하셔서 저희 항암도 중단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데, 그러면 그런 분이 당뇨나 혈압이라든지 10년 후에 그런 혈관 질환이라든지 혈압이나 당뇨를 조절 안 해서 10년 후에 생기는 어떤 뭐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해서 지금 당장 약을 삼키기 어려운데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약을 당연히 조절을 했던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의사들이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고, 또 환자분들도 이 약을 내가 뭐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 약을 그대로 가져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기능학 관련해서 기능학 플러스잖아요. 근데 제가 관련해서 고혈압 앞쪽에 한번 볼까요? 이 슬라이드가. 제가 고혈압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능학 플러스니까 오늘 제가 영양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왜 고혈압을 하면서 갑자기 그 집에서 혈압을 재는 거에 측정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요. 고혈압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특히 요즘에는 뭐 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뭐 논이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뭔가 혈압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런 제품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고혈압인데 논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게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혈압을 잘 재고 그거를 관리하고 약물을 조정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하고 통합암 치료를 하는 의사지만요. 사실은 기능의학과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오해가 의료계 안에서도 그리고 환자 안에서도 있으신 부분들이, 기능의학이 표준의학을 부정하는 쪽이 아니에요. 통합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통합암 치료를 하는 병원이지만 통합암 치료가 표준 항암 치료를 부정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표준 항암 치료, 표준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기능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들이지 표준의학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기능의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 이게 저희가 뭐 신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겠죠. 저희가 기능의학을 한다고 해서 표준의학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NEJM이나 뭐 오메가3가 NEJM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에비덴스,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근거 없는 거잖아. 뭐 기능학은 근거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부의 의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기능학은 표준의학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양제로만 치료하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표준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표준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기능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성 질병, 펑셔널 디지즈라는 것 자체가 그 표준적인 그 치료를 했을 때, 표준적인 검사와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밝혀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질병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사분들 중에는 표준적인 그런 검사와 그런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환자가 아무리 그 증상을 호소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뭐 검사에서 괜찮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무시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거를 이제 저희는 기능학을 하는 의사들은 이거는 펑셔널 디지즈다. 이거는 기능적 질병이다. 어떤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표준적인 영상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그런 검사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거지만, 분명히 어떤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표준 치료를 무시하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표준 치료와 표준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아닌 거라고 밝혀졌을 때 이 기능의학이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함께 도와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혈압을 얘기하면서
고혈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오메가3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코엔자임 Q10이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논이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집에서 그 홈BP, 그 집에서 재는 혈압을 잘 측정하시고 그리고 혈압약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먼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음주를 줄이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와 영양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아마 제가 시간 관계상 한 유방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다른 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암 환자 영양 관련해서는 조금 비욘드에서 여러 번 좀 방송을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도 간암 환자의 식단 관리라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유방암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관련해서 제가 왜 오늘 유방암을 얘기할게요 라고 했냐면 바로 오메가3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메가3가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메가3가 참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오메가3라는 거는 사실 그 고지방 생선에서 식품으로는 고지방 생선을 통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방 생선이라는 거는 연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뭐 황새치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다른 작은 생선들을 막 먹어서 이제 굉장히 그 먹이사슬에서 상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작은 생선들을 먹어서 생기는 연어, 뭐 황새치, 뭐 고등어, 등푸른 고등어 생선 이런 애들인데요. 그런 애들이 바로 오메가3 참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오메가3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메가3를 식품으로 이거는 고지방 생선에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먹으려면 그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생선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 특히 서구권 애들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심장협회에서 생선을 많이 먹어라. 고기보다도 생선 단백을 많이 먹어라. 특히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고지방 생선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 2, 3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선을 주 2, 3회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그 베란다에다가 저희는 베란다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그래서 베란다 확장을 저도 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베란다에다가 에어프라이어를 두고서는 요즘에는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을 손질된 생선을 이렇게 사가지고 해서 딱 하면 에어프라이어가 스르륵 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뭐 어렵고요. 그리고 또뭐 예를 들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 항암을 하신다든지 방사선 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냄새나 이런 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막 그 생선을 막 주 3회 해가지고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충분량을 이제 복용하려면 결국에는 영양제를 조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식품이랑 영양제를 둘 다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영양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둘 다 보기 때문에 제가 식품으로 드실 수 있는 거는 주로 식품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뭐 예를 들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서플리먼트 형태로 그러니까 영양제 형태로 먹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조금 있어요.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칼슘을 굳이 칼슘 그 영양제 형태로 드시라고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지방 고칼슘 우유를 그 하루에 2잔 정도만 드셔도 충분량을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웬만하면 식품으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품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하루에 막 계란을 한 판씩 막 드시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려워요. 비타민 D 같은 것도.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식품으로서는 굉장히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요. 영양제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유방암 환자에서 왜 또 오메가3가 나왔냐면요. 바로 타목시펜 때문이에요. 이제 타목시펜은 유방암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얘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그 수용체 이제 대신
이제 부착을 해서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뭐 3중 음성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호르몬 양성, 뭐 허투 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타모xifen 이제 호르몬 양성인 분들이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이 암의 유방암을 더 키우고 또 재발 전이를 유발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경우에는 타모xifen 드시게 되는데요. 이 타모xifen이 굉장히 좋은 항암제예요. 먹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 양성이어서 타모xifen을 드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 3중 음성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타모xifen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혈관을 막는 그런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높여요. 그래서 타모xifen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그 산부인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출혈이 있다든지 관계 후에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산부인과 질환 그 진료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 약물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틴 약물을.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오메가3를 충분량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오메가3가 타모xifen을 복용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엔자임 Q10이 여기서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코엔자임 Q10이 나오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는 그 저희 전자전달계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또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이 심장 독성 항암 치료 관련해서 이제 유발하는 그 항암 치료가 있어요.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그 항암제를 주로 유방암에서 많이 써요. 허세틴이라고 해서 표적 치료도 그 트라스투즈마브라는 그 표적 치료도 그 심장 독성 있고요. 그리고 뭐 아드리아마이신 그리고 독소르비신 이런 그 유방암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항암제가 바로 심장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중에서 이게 항암 치료를 하시기 전에 대부분 심장 검사를 하세요.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넘지를 못하면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독성 관련 항암 치료를 하실 때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 심장 독성 얘네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심장 독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에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장 근육들, 세포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ATP, 그 에너지들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심장 독성 관련 항암 치료 하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심장 막 부여잡는 심근경색 저희가 막 하는 이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중풍이죠. 그래서 이 뇌졸중, 얘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분들이 중풍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저희는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로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경색이 있고 임팍이 있고요. 뇌출혈, 그 헤모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색형 그런 뇌졸중에는 그 오메가3 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모xifen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오메가3 복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트라사이클린, 뭐 독소르비신, 그리고 헐세틴, 트라스투즈마브라는 그 유방암, 특히 유방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근데 독소르비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유방암 말고도 다른 그 암에서도 항암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항암제, 심장 독성 관련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코엔자임 Q10을 먹는 것이 좋아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독소르비신이라는 이 항암제가 결국에는 심장 혈관에서 그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사를 유발함으로써 그 손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장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아까 심장을 부여잡는 그림에서 그 심근경색과는 조금 다른 심장 질환입니다. 얘는 심장을 부여잡는 애는 혈관이 막히는 그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 독성이라는 거는 심장이 뭐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이 뭐 바람 빠진 그런 풍선처럼 펌핑을 제대로 못하게 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관련해서 오늘 오메가3라든지 코엔자임 Q10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엔자임 Q10이 이 논문, 근거 논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가 에비던스 저희는 항상 중요하게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독소류비신이 그 유발하는 그런 유방암에서 유발하는 그런 그 심장 독성, 사이토톡식시티 그리고 그 세포 독성에 대해서 코엔자임 Q10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항암이나 이런 걸 할 때 코엔자임 Q10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던데 항산화 효과를 있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던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항암제라는 게 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가 아닌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정상 세포도 같이 죽이잖아요. 세포 독성. 근데 우리가 항산화 효과 하는 것들은 그런 항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조금 이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항암제는 세포를 죽이는 애니까 오히려 항산화 그런 치료를 같이 받게 되면 얘는 세포를 못 죽이게 하니까 그러면은 항암 치료 효과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이제 그거는 약마다 다 다른데요. 이 코엔자임 Q10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논문에서 아까 왼쪽 논문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 그런 게 상관이 없더라. 항암을 같이 받았을 때도, 그러니까 항암제랑 같이 넣었을 때도 코엔자임 Q10을 같이 했다고 해서 항암의 효과가 줄어들진 않더라.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표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코엔자임 Q10은 그 항암 치료가 종료된 다음부터는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유방암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좀 지키시고요. 네. 지금 다 끝나고 원장님께서 세 분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패밀리, 인비터 패밀리가 분만두산균이에요. 분만두산균 세 분한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장님 여기 네. 굉장히 긴 질문이어서 굉장히 긴 질문이네요. 티지? 지나가 너무 버렸어. 안 보이시는가요? 지나가 버렸어. 이걸로 제가 보도록 먼저 선생님 심혈관 환자인데요. 오메가3를 아침 저녁으로 한정씩 먹는데 저녁에 버퍼린을 하나 먹는데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버퍼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제품명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영양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본 영양제가 뭐가 있었죠? 멀티비타민, 그 안에 이제 비타민이란 건 비타민 D랑 D가 2000IU 정도 포함된 거, 그리고 이제 소량의 미네랄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였죠. 그 기본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영양제와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본 영양제 얘네 세 개를 드리면서 기본 영양제의 정의가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저질환에 상관없이라는 건 어떤 다른 뭐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게 있다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사실 어떤 거와 상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오메가3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방 생선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어떤 다른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요. 선생님, 심계항진, 두근거림에도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심계항진, 그 팔피테이션, 두근거림의 원인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 원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심계항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제가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부정맥이라든지 그죠? 심장 쪽에 부정맥이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있다든지 혹은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심인성으로 있으셔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혈액 검사라든지 그리고 EKG, 그러니까 심전도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해봐서 그 두근거림의 원인이 특별한 질환이 아니고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또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이거를 커버하려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탈수가 돼서 혈압이 떨어지면 이 심장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막 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시민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맥박을 재봤을 때 괜찮은데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게 코엔자임 Q10이 원인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않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엔자임 Q10이 심장 근육이나 세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장이 막 무리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면 코엔자임 Q10을 복용해 주시면 심장 세포에 또 얼마나 막 두근두근 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전자전달계를 돌려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보완적인 요법으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스마트워치로 혈압, 산소 포화도도 체크하는데 의료적으로 평가가 되나요? 이게 그 스마트워치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혈압을 집에서 재는 혈압은 사실은 아침 공복에 그 방광을 비우시고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스마트워치는 이제 그거를 착용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스마트워치의 목적은 주로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현재 내 왜 우리가 의사들이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숨이 차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숨이 차는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 심박동이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심박동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려고 스마트워치를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제대로 의료기기 상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혈압계를 통해서 아까 안내드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혈압을 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퍼린은 아스피린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아스피린의 그 제품명이군요. 일단은요, 제가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자꾸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혈압약 자꾸 막 10년 전부터 똑같은 약 계속 드시고 혈압 집에서 재시지도 않고 계속 드시고 이런 분들 중에 꼭 아스피린이 껴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실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데, 이게 아스피린이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먹는 연구들이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먹는 게 더 좋다고 나왔었어요. 그게 약간 올드한 건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아마 작년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제 가장 나왔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NEJM, 란셋 자마 중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3대 그런 가장 유명한 그런 논문들과 이런 것들 연구 결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대해서 그거는 썸이었어요. 썸은 제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로운 부분도 있어서 걔네 둘을 합쳤더니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결론은 뭐였냐면, 개인마다 다르게 평가를 해서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졸중 중에서도 중풍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서도 경색형이 있고 출혈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색형이라는 거는 이제 막혀서 생기는 거가 있고, 출혈은 터져서 생기는 게 있죠. 근데 아스피린을 먹는 분은 뭘 예방하기 위한 거죠? 경색형이죠. 막히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니까 혈관에 기름이 껴서 막히는 거를 막아주려고 아스피린을 드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의 반대 부작용은 뭘까요? 잘 터지겠죠. 잘 터지고 피가 잘 나죠. 근데 서구형 같은 경우에는 경색형이 많습니다. 서구는 뚱뚱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경색형 질환이 많아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뇌졸중 중에서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보다는 뇌출혈형이 많고요. 그러니까 뇌출혈형은 출혈의 위험성을 낮추고 혈압, 터지는 것들, 그러니까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출혈형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죠?
바로 위암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암이 아주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암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높은 건 이제 나트륨 섭취, 김치라든지 이제 장류, 이제 염장된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모든 식기류 막 그 찌개 같은 거 다 같이 먹어서 헬리코박터균을 또 사이좋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위암이 많고, 또 독보적으로 그래서 위내시경도 많이 하고 위암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뭐 2, 300씩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한 뭐 요즘에 수면 내시경 안 하면 뭐 5만 원 이내에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위암이 많고 위염도 많고 뭐 위식도 역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시경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아스피린을 드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출혈도 많아요. 위장관 출혈이 또 많습니다. 위궤양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위장관에 출혈이 있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쓰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피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피가 질질 새서 빈혈이 생기고 심지어는 구멍, 천공이 생겨서 응급수술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들에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피가 나고 더 많이 뚫리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최신 논문에 의한 거는 결론은 개인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이분이 아스피린을 먹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경색형 예를 들면 가족관계 같은 거를 물어봅니다. 가족력이 혹시 예전에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막히신 그런 질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뭐 흡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체중이라든지 그분의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분이 경색 쪽으로 문제가 더 있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하시지만요. 그게 아니고 출혈 쪽에 문제가 계시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궁금한 거 얘기를 하신 거는 아스피린과 오메가3를 같이 복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스피린과 오메가3는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스피린의 복용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 처방받으시는 분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예를 들면은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경동맥이 막혀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캔들핀 작년 7월에 TG AB 731.6이었는데 지금 163.7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콤지로이드 0.5,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호르몬 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죠. 갑상선에 좋은 영양제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빼도 될 만큼 사실 갑상선 질환이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시작하셔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이 됐다가 갑상선 항진증이 돼서 갑상선 호르몬을 줄이는 메티마졸이나 막 이런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또 갑상선 저하증이 돼가지고 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었다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항진증 요거는 따로 분리된 질병이 아니고 사실은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부르는 건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고,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 약 같은 경우도 용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0.0025, 0.0015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의사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격일 복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해요. 예를 들면 0.05를 드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약간 높다 낮다 막 이렇게 되면 거기다 격일로 0.015를 추가해서 격일로 한번 복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뭐 갑상선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갑상선에 좋은 영양제라기보다는 그런 그 호르몬 수치가 이제 막 반복되고 하면서 이제 뭐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신 분들은 굉장히 피로하고 붓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항진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면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이 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갑상선에 좋은 영양제라기보다는 그 증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양제가 보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부정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 아까 나왔던 코엔자임 Q10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나의 심장이 아주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럼 그것들을, 사실 그거를 조절해주는 약을 먹어요. 베타블로커라고 해가지고,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하는 약물로 치료를 하면서 코엔자임 Q10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조금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뭐 트리토판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약을 같이 써볼 수도 있겠죠. 그런 종류의 영양제를. 그리고 또 막 불면이 심하다. 원래 갑상선 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불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영양제를 써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저하증인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고 부종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 피로 같은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 그리고 걔네들은 갑상선 항진증은 대사가 너무 활발한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반면에 대사가 너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조금 대사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 증상마다 조금 처방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상크비님이 네. 영원하시네요. 네, 오셨죠? 상크미님.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상크미님의 그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되는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갑상선 그 기능 관련해서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내가 막 호르몬제를 막 복용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가 막 저하증이 오면은 또 그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가 항진증이 오면은 또 항진증 줄이는 약이랑 플러스 뭐 그 심장 천천히 뛰게 하는 약 먹었다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일단 호르몬 수치가 달 때는 그 약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먹는 게 평생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조금 피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차라리 호르몬제를 좀 드시면서 원래 우리 몸에서 나와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보충을 해주니까 나은데요. 항진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메티마졸이라는 약 자체는 뭐 예를 들면 임신하시거나 이럴 때는 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PTU 이런 약으로 또 바꿔줘야 되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꼭 근데 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항진증 있을 때 아까 심장 막 뛰는 게 그 유발된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부정맥이 되고 부정맥이 오래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심장이 그 풍선처럼 늘어나 버리는 그런 그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빈혈을 환자분들이 빈혈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왜냐면 그 빈혈이 철계피 빈혈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를 먹을 그 치료 용량으로 드시게 되면요. 그 꼭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그런 그 소화기 불편감이라든지 배변 쪽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분제를 치료 용량으로 드실 때는 많이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요. 빈혈은요, 그냥 내가 어지럼증 뭐 있는 거 참을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의사들이 본인이 막 어지러워 빈혈 이것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빈혈약은 먹어야 되냐면 빈혈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혈구가 그 말초 혈관 그리고 우리의 온 장기에 산소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들고 막 가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철결피 빈혈이 있으시면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초 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 손발이 저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얼굴에 피가 안 가지고 얼굴이 허해지고 뭐 이런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심장이 문제가 합니다. 심장이 말초혈관이라든지 장기에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흑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심장이 펌핑을 엄청 무리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심장은 풍선처럼 생기는데요. 펌핑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바람 빠진 애처럼 늘어나 버리겠죠. 그게 바로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철결핍 빈혈은 그래서 저희가 그 장기적인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갑상선 기능 관련해서도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조절하는 게 본인의 증상의 불편감도 있지만요.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장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잘 조절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질문이 네. 거의 진료 받은 네. 질문인 것 같아서 좀 네. 짧기 때문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50,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110인데요. 네. 스타틴 먹어야 될까요? 고밀도 남성분인가 여성분인가요? 아마 50인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남성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40 여자분은 40 넘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자분이 50이시면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지금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50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치고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40 이상이시고 남성치고도 훌륭한 수준이시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10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저희가 ASCVD라고 해가지고 다른 위험 요소들을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100 미만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당뇨 환자예요 이러면 그 스타틴 약을 드셔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다른 기저질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흡연도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면 160 이상 정도 됐을 때도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흡연력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가족분들 중에 심혈관계 질환에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130 미만에서 130 정도를 기준으로 바로 스타트를 하기도 해요. 110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혹시 지금 현재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흡연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그 심혈관계 질환에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나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약을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의학계 트렌드 자체가요. 더 로어 더 베터예요. 그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뭐냐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10 정도면 약간은 봐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더 빠르게 조금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는 추세고 그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적 검사를 조금 해보시고 약간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높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혹은 본인이 당뇨가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흡연자라든지 가족력이 있다 이러시면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달 네. 일단 보시고요. 한 질문 더 받고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혈압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무슨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수축기 130에서 140 정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도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좀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빼시는 게 중요하고 음주 하시는 분들은 음주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가장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저염식입니다. 우리가 혈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저염식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사실은 100개의 영양제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또는 음주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혈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100% 그 전날 잠 못 자면 다음날 혈압 쟀을 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시고 이런 것들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염식 조금 짜게 먹는 거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은 잘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영양제보다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